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진로 의사결정과 타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 상담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사결정과 이 타협인데요. 이 타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잘못하면 어떤 진로의 어떤 결정을 굉장히 어려워지고 진로 결정이 어려워지면은 그 이후에 어떤 목표 수립이라든지 이런 진로 설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이상과 현실 간의 그러한 차이의 갭을 우리가 잘 타협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의사결정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로 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렌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전 우리가 의사결정 유형을 검사를 할 때 이 하렌 학자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거의 이제는 요 하렌 의사결정 유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 이론을 중심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렌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어떤 개인의 특징적인 유형,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걸 인식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형 유형 세 가지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 의사결정 유형은 물론 이제 미국의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또 대학생들에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이제 소가족 제도고 우리는 대가족 제도고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독립적인 체제보다는 어떤 같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의존적 유형도 간혹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레는 이러한 의존적 유형으로 나오면은 좀 의사결정에 내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었죠. 이것을 이제 한국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유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의사결정 과정을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내린 절차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학생들을 보면은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세 개를 다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이 느리죠. 그런데 결국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내리는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유형이라고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적절한 자아 존중감과 또 잘 분해되고 통합된 이런 자아 개념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하레는 이야기하기에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활용하고 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숙한 대인관계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렌의 이야기고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의사결정 이론의 내용적, 문화적 타당성을 검토하자. 자,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과 어떤 문화적인 맥락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 환경인 것이죠. 그 어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 부모, 또 가족, 형제 이런 요인이 되겠고, 뭐 거시적인 맥락은 뭐 사회 이런 그 외부 좀 멀리 있는 환경을 의미하죠.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맥락으로서 가족 내에서 개인이 학습한 역할은 이러한 진로 발달과 관련된 역할 및 역할 기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의사결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활동지 나눠준 곳에 있는데 한번 이번 시간에 그냥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다 한 번 정도는 전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유형을 한번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예, 이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이게 합리적 유형이 이제는 퍼펙트 할수록 굉장히 많이 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전에 내린 결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또 현재 자신이 내린 결정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의사결정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죠. 네, 직관적인 유형. 자, 직관적 유형은 그 결정을 내리는데 감정 상태에 주로 의존하므로 선택이 비교적 빠르다. 자신의 육감이나 영감에 의해서 내리는 거죠. 내 육감이 괜찮다, 뭐 필이 딱 오면 바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직관적으로 하셨나요? 합리적으로 하셨나요? 아마 직관적으로 하셨던 분은 살면서 많이 인내를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다 실패하고 전 중매로 만났는데요. 첫 만나자마자 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사니까 또 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의사결정에 우리가 좀 더 정보를 좀 수집을 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 과정을 보면은 조금 더 자기 의사결정 스타일과 보완될 거 이런 걸 보완하면서 하면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결정의 주된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진다는 겁니다. 또 합리적 유형처럼 이런 객관적 논리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상이나 느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적 유형은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인정, 생각,
걸 살피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 눈치를 많이 봅니다. 주의. 그리고 혼자서는 잘 못 내려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물며 뭐 남자친구 사귀는데도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이러이러 남자친구 사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좀 이거는 좀 장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리 이미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인간의 경험적인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을 살피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만 단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죠. 내가 내린 게 아니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결정한 후에도 책임에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 검사를 해보면은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 가지를 세 가지 쓰면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자, 네가 정보를 막 찾아가지고 A라고 결정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A는 아닌 것 같아. 나는 B 같아. 그래서 주위에 의존적 유형에서 이제 물어봤더니 또 그분들도 A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결국은 고민하다가 B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유형을 다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자기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주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이제 활동지 나와 있는 거 지금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있습니다. 30번까지 있고, 자, 읽으면서 그렇다 아니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그렇다 하면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여기 안 했네요. 의사결정할 때 이 의사결정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결과까지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있게 생각해 본다. 그것이나 팍팍하죠.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그럴 수 있다. 나는 친한 친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의사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의사결정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한다. 나는 의사결정할 때 예감도 육감도 중시한다. 나는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다. 어떤 의사결정이 잠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아니죠? 아니다.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해 진보의 단계들을 본다.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많이 알고 싶다. 나는 이것이다 라는 느낌의 결정을 종종 있다.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한다.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체크한 연휴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는 이 답안지에다 옮기는 거죠. 근데 사실상 아니다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안 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문항 번호가 1번을 그렇다라고 했으면 그렇다. 근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죠. 번호에 맞춰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2번에 아니다면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역시 이제는 다음 것도 4번, 9번, 그 다음에 이제 없다고 하면은 이걸 하나씩 1점으로 계산해서 써주면 됩니다. 하나, 둘, 여섯 개, 4개, 2개. 총 10문항에서 6개 나오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개 나온 사람들은 이제 퍼펙트 10개의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차트는 첫 번째 의사결정 과정, 자,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열거 및 비교 평가를 한다. 사실상 이 안에 우리가 타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및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한다. 자, 만약에 의사결정을 못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의 요 안에 이제는 타협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타협이 잘 못 이루어지면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해서 이제 마치는 거죠.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재투입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투입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목표 의식 명료화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타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갓프레드슨의 제안 타협인데요.
요 각프레드스는 여성 진로학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왜 남성보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까에 대한 관심을, 성에 대한 성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프레드슨의 진로 이론은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 동시에 취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진로에 관한 포부를 형성할 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포부 수준을 제한하고 타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각프레드슨의 어떤 그 기여도라고 하면은 진로 포부 수준을 정례화했다는 거죠. 정례화가 아니고 이 포부 수준을 우리가 그 제한했다는 것이죠.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 사회적 계급에 주로 근거해서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적 대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계급,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협을 할 때 흥미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가능성과 같은 제한 요인에 근거해서 진로 선택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 제한 단계와 타협 단계에 관한 설명은 우리가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진로 포부가 어떻게 축소되고 조정되는지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는 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3세에서 5세 이건 서열 획득 단계죠. 이때는 나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른은 크고 어른이 되면은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너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힘과 크기 지향성, 힘이 있고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건 일과 관련된 영역을 적용을 했다. 자, 2단계는 6세에서 8세인데 성역할 획득 단계다. 이건 초등학교 때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는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적 이분법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역할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남자니까 뭐 의사 할게. 너는 여자니까 간호사 해. 옛날에는 그 의사라고 하면은 주로 남성이 갖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또 남자는 나는 버스 기사 할게. 너는 차장해. 이렇게 성을 나눠서 이제는 손꼽놀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단계죠. 이분 정체감 형성하게 되죠. 자, 3단계는 전 9세에서 13세인데 사회적 획득 단계죠. 중학교 때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왕이면 트럭 기사보다는 의사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지위의 개념 인식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합한 직업군을 이제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4단계는 이제 자아가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내적 자아가 확립하는 단계다. 이건 고등학교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감 혼란식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감을 확립시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이제 막 사회적 지위를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흥미로 바뀌죠. 흥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뭘까 등의 고민이 시작됐다. 자, 내적이고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라고 보는데, 자, 4단계에서는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1단계 힘과 크기와 힘. 그 다음에 2단계는 성역할, 3단계는 사회적 가치, 지위, 그 다음에 4단계는 내적 고유 자화. 이렇게 그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포부 발달 단계를 살펴보니까 내적 고유 단계에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리아셋이 이게 리아셋이죠. SEC 자 6가지 그러면은 그 흥미 유형별로 사회적 지위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남성적, 여성적 직업, 의사는 대부분 남성 직업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 광부는 남성적 직업이지만 사회적 지위가 제일 낮은 거죠. 자, 여성적 직업에서는 예술가, 뭐 사회복지사도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사무원 이렇게 이제는 어떤 흥미에 따른 그 직업의 사회적인 지위를 분석해서 이와 같이 이제 나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네, 진로 포부의 제한.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세로는 직업의 지위 수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성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지하한선이 있고 여기는 이상적 진로 포부가 있습니다. 자, 이상적 진로 포부를 지상한선이라 하고 하한적 진로 포부를 지하한선이라 하면 지하한선에서는 나는 이 이하로는 더 이상 내가 망가질 수 없어 이런 생각해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하한선은 아이고 이거 못하겠네 이 정도는 자꾸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개의 대안이 생기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타협을 해서 이렇게 대안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근데 성역할 경계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 이유는 뭘까요? 예, 이때는 남성이 여성의 직업을 갖는 건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은 여성의 직업이라 하더라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예, 이 당시 이제는 직업에 관한 인지 지도입니다. 흥미 유형별로 이렇게 남성, 여성 나눠져 있죠. 뭐 이렇게 이 정도 중성성 역할을 볼 때 이쪽 뭐 의사, 판사, 학자 우리나라는 학자들을 참 그 어려웠는데 이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적 직업.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개념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많은 연구도 진행이 됐고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어떤 직업이 남성적 직업인지 여성적 직업인지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직업이 사회적 직업이 높은지도 알아야 이제 이런 인지지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 어떤 직업이 어떤 흥미를 충족시켜 주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직업의 성역할 유형, 사회적인 지위, 직업 흥미 유형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자신이 제안시킨 진로 대안의 범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유형별로 사회적 지위를 좀 알아야 이런 타협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저 홀랜드 유형에 따른 직업 인지지도를 살펴보면은 우익과하고 이제 카프레드시 한 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요 사회적인 지위가 살펴보면은 예, 직업 선택 이론 이제 타협을 이제 보겠는데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역의 직업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자,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다. 자, 그래서 각 프레드에서는 흥미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성역할 순으로
타협을 시도했는데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은 흥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성역할, 남자가 여성의 지위를 절대 안 갖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역할은 이제 없어졌고 흥미와 사회적 지위를 해도 흥미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우리가 타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성역할이 제일 많이 고려하고 사회적 지위, 흥미 영역 이걸 나타낸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될 것은 이제 타협의 불가피성입니다. 왜 타협을 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래의 부정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타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타협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 타협한 걸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그 자신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협을 잘못해가지고 상담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타협의 불가피성을 좀 수용하도록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첫 번째 그 선택을 했을 때 좋았던 점을 더 생각을 하고 상담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예방이 더 필요하죠. 예, 그래서 타협의 불가피성 수용은 진로 발달이 지체되어 있거나 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내담자일수록 이런 외적 가치관을 더 많이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외적 가치보다 내적 가치라는 연구가 더 많고요. 타협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상담은 일단은 자기 이해, 직업세계, 의사결정 이렇게 간다. 자, 이 타협에 대한 부적응의 조력,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다. 미래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사결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신이 포기한 것들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키가 175cm 이상을 나의 이상자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0하고 했어요. 미래에 문제가 있어요? 없죠. 있다고요? 예,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은 이 부적응이 없잖아요.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 키를 포기하고 결혼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지만 뭐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사결정 내릴 때.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적응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조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포기한 이유에 대한 명료화 시키고 포기했을 때 예상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를 현재 어려움과 비교해보고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때 이걸 포기할 당시에 현재 상태의 장점을 부각시켜 준다. 자, 이런 어떤 부적응의 조력, 우리가 이 부적응이 오기 전에 의사결정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시켜서 미래에 이러한 부적응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더 중요하겠죠.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